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이 사실상 우리는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2.50%로 동결했어요. 이게 벌써 5회 연속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건 수술인데 의사가 아프니까 일단 진통제나 드세요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덜 아프겠죠? 하지만 그 사이 암세포는 온몸으로 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아니라 200에서 300bp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준금리를 4.5에서 5.5%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올릴까요? 여기서 정치와 경제가 충돌합니다. 금리를 4.5%로 올리면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2배로 뛰어오릅니다. 당장 고통스럽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표가 떨어지거든요. 경제는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금리를 올려서 구조조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건강해진다 말합니다만 현재 정치는 국민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없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버티게 해야 한다. 숫자로 이 포퓰리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7%예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2026년 기준 GDP 대비 51.6%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어요. 2029년에는 58%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창용 총재가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재로 취임한 이후 3년간 M2,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다 해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8.1% 늘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른손으로 수도꼭지를 잠궈서 통화량을 억제했다고 해도 정부가 왼손으로 호스를 틀어서 물을 부어서 재정지출 확대를 한다면 결국 물은 넘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정화폐화의 위험성이에요. 자, 이제 진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3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 금리 정책의 포퓰리즘화. 1980년대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를 아십니까?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리세션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게 30년 대호황의 기반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금리를 4.5% 수준으로 올려서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고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해요. 그런데 정치권이 이걸 못 견딥니다. 당장 내년 총선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2.50%에 얼어붙어 있고 환율은 1473원대에서 서서히 1500원을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 방만의 악순환.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확장 재정을 펼쳤습니다. 2026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8.1%예요. 그런데 세수는 감소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4%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매년 GDP의 4%만큼 빚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을 보세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대인데도 철저하게 재정 규율을 지킵니다.
슈발베 브렘제, 검은 제로라고 해서 균형 재정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반면 우리는 51.6%면서도 매년 4% 이상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적인 결말이에요. 세 번째, 구조개혁 회피와 좀비 경제. 금리가 낮으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효율성 없는 기업들, 수익성 없는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좀비처럼 살아남습니다. 2025년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6.90%예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24%, 토지담보대출은 무려 32.43%입니다. 이게 다 뭐냐? 죽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저금리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1월 현재 금융권에서 위험 신호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사인플러스 저축은행은 2025년 6월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네 은행 자본 확충 안 하면 영업 제한한다는 경고입니다. 유니온 저축은행은 적기 시정 조치 유예 상태예요.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이 망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정부가 일단 유예는 해줄 테니까 살아나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들만이 아닙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저축은행 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유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업계 전체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노출된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방 외곽 지역 부동산 프로젝트에 수백억씩 대출해준 곳들 말이죠. 이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부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숲에 죽은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옆 나무들이 저금리와 정부 지원으로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그루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위기예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 도미노처럼 16개 저축은행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건강한 경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죽은 나무를 치우고 새 나무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죽은 나무를 버팀목으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서 부실은행은 정리하고 건전한 은행만 살아남게 해야 해요. 그게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삼위일체 긴축입니다. 첫째,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인상한다. 환율 방어는 말이 아니라 금리로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최소 4.0에서 4.5% 수준으로 올려서 한미 금리 역전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럼 당장은 아플 겁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고 한계 기업들이 부도나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필요한 고름짜기입니다. 1년은 아프지만 3년 후에는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고 5년 후에는 건전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경제 체질이 강화됩니다. 둘째,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한다. 정부 예산 증가율 8.1%가 정상입니까? 이걸 3% 이하로 낮춰야 해요. 비효율적인 복지, 선심성 예산, 좀비 공기업 지원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학령 인구에 연동시켜야 하고 4대 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어요. 국민연금은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지금 손 안 대면 우리 자녀 세대가 떠안게 돼요. 셋째, 통화량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한다. 이청용 총재가 M2를 안 늘렸다고 항변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야 해요. 그리고 정부와 한은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한은이 통화량을 억제해도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댐 수문을 잠궈서 통화량 억제했는데 위에서 호수로 물을 부으면 재정 지출이 늘고 댐은 결국 넘칩니다. 한은과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세 가지 숫자만 체크하세요. 세 가지만 주시하면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 1,500원 환율은 한국 경제의 체온계거든요. 사람 체온이 37도 넘으면 열이 나는 것처럼 환율도 1,500원을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지금은 1,473원대인데 아직 괜찮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금리 인상도 재정 긴축도 안 하면 1,500원은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이 3일 연속 1,500원 돌파 시도를 하면 즉시 움직이세요. 하루 이틀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3일 연속이면 진짜예요.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원화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즉시 전환하세요. 1,500원을 뚫으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1,600원도 순식간입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 연체율 8%. 2026년 1월 현재 저축은행 연체율이 6.90%거든요. 이게 8%를 넘으면 뱅크런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뱅크런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 찾는 거예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마트폰으로 36시간 만에 파산했습니다. 한국은 모바일 뱅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위기 시에는 더 빨리 무너져요. 지금 당장 체크할 것들입니다. 금융당국 제재받은 은행은 무조건 피하세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유니온 저축은행 같은 곳들이죠.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은 곳도 의심하세요. KB은행이 3.5% 주는데 어떤 저축은행이 5.0%를 준다? 이건 우리 은행 위험하니까 돈 좀 맡겨달라는 신호예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은행 앱 열어보세요. 저축은행이나 이 금융권에 돈이 있으면 오늘 당장 5대 시중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로 옮기세요. 한 은행에 1억 원 넘지 않게 분산하고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 하나가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16개가 연쇄 파산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넘는 돈은 몇 년씩 묶이거나 일부만 돌려받았어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정부 정책 방향. 정부가 금리 인상하고 재정 긴축으로 방향을 틀면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환율도 1,300원대로 안정됩니다. 반대로 포퓰리즘을 계속하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부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숫자를 보고 판단하세요. 환율 1,500원, 연체율 8%, 정책 방향.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15일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한 건 이제 정책 수단이 바닥났다는 백기 선언입니다. 환율 1,473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구조적으로 1,500원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정부는 국민연금 650억 달러를 끌어다 쓰면서 우리가 방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건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원화를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당장 주거래은행 앱을 열어서 예금이 5천만 원, 그러니까 보호한도 이하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지만 금융기관 파산 시 보험금 받기까지 몇 개월 걸립니다. 둘째,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나 금으로 전환하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환율이 1,600원, 1,700원 치솟을 때 당신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예요. 셋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갚으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의 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라고 방심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부를 믿지 마세요. 한국은행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숫자를 보고, 시장을 보고,
당신 스스로 판단하세요.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